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 가운데 최근 ELS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ELS보다 훨씬 큰 놈이 오고 있습니다. 즉 ELS보다 더 부실화되고 있는 자산, 상품이 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컨대 지난 상반기 기준 고객들이 ELS 때문에 물렸다고 하는 잔액은 ELS 잔액은 약 9조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ELS보다 훨씬 더 큰 놈이 오고 있는 이 상품, 이렇게 표현하는 이 자산은 무려 지난달 말 기준 57조 원입니다. 심지어는요, 자, 이 상품, 이 자산의 경우에는 ELS보다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더 나쁩니다. 구조 자체가. 돈 파는 가게를 오래 들어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그동안 ELS라는 상품에 대해서 그닥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만약 ELS를 가입한다면 반드시 원금 보장형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까지 드렸죠. 자, 그런데 참 사람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돈 파는 가게에서 처음으로 ELS가 차라리 낫네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됩니다. 그만큼 ELS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품, 이 자산은 어떤 상품 자산이며 만약에 이런 상품에 지금 관계되어 있다면, 가입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금융시장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ELS부터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올해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한 은행권의 홍콩지수죠. 홍콩지수와 연계된 ELS 판매 잔액은 약 9조 원이었고, 계좌 수는 약 11만 계좌라고 추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계좌에 대한 배상이 현재 진행 중이고, 약 7만 5천 건이 배상이 진행 중인 건이 넘어섰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올해 상반기 ELS 때문에 손해를 입은 고객분들에 대한 은행권의 자율 배상 비율은 현재 총 손실액의 평균 한 4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같은 은행 조치에 불만족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건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추정되고 있는 은행권의 자율 배상금 규모는 대략 한 2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자, 그렇다면 전체 손실 규모, 즉 고객이 떠안아야 되는 전체 손실 규모는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5조 원이라는 뜻입니다. 5조 원 정도.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돈 파는 가게는 항상 ELS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던가요? 우선 위험 대비 이번에 그냥 왕창 손해보지 않았습니까? 반토막. 이 같은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던 상품이 바로 ELS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위험에 대비할 때 기대 수익은 그닥 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기가 있죠. 이게 만기가 있다는 것은 여윳돈이기 때문에 내가 기다릴 수 있으면 좋은데 기다릴 수조차 없는 상품입니다. 무조건 나와야 돼요. 만기가 되면 대체로 3년이죠. 그런데 ELS에 물렸다고 하는 홍콩 H지수, 홍콩 H지수가 올해 상반기 이후 계속 지금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내리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오르고 있는 거죠. 만약 3년 만기가 적용되지 않고 그대로 기다릴 수 있었다면 원금 손실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ELS 홍콩 H지수 연계 4조 원 정도인데 이것은 상황이 그나마 나은 편이라는 거죠. 즉 만기가 있는 상품은 노후, 특히 목돈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ELS에 대해서 제가 비추천했고, 물론 중도에도 만기가 있지만 중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때는 원금을 손해보는 페널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ELS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상품에 비하면 오히려 양반이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제가 ELS는 처음으로 칭찬하게 생겼습니다. 살다 보니까 참 이런 날도 있습니다. 자, ELS보다도 훨씬 더 큰 놈,
부실화되고 있는 자산, 이게 뭐냐 하면 상품, 해외 부동산 펀드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누적 판매액은 무려 57조 원. 그러니까 상반기 부실화된 홍콩 H연계 ELS 상품에 비하면 그 잔액이 9조 원인데 그것에 비하면 무려 6배 이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총 57조 원의 누적 판매액. 자, 이 상품이 지금 부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해외 부동산 펀드는 어떤 구조로 운용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부동산 펀드는요, 국내가 아니라 해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있는 그 현지에 특수 목적 법인인 SPC 설립합니다. 그래서 특수 목적 법인으로 설립한 SPC가 중심이 되어서 자산, 부동산을 운영하는데, 자, 그러면 부동산을 펀드, 해당 부동산을 운용하려면 일단 그 해당 부동산을 매입해야 되잖아요. 자, 매입 자금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 우선 해당 부동산 펀드에 가입하는 고객들의 투자금, 그 다음에 현지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으로 해당 건물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자, 우리도 부동산 하다못해 내가 사는 집을 구입하려고 해도 은행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대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큰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해외 부동산 펀드도 마찬가지죠. 해외 부동산 펀드는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것이 아니라 큰 빌딩, 서울 같으면 강남에 있는 아주 큰 빌딩, 아주 비싼 빌딩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금도 엄청나죠. 예컨대 당장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나사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총 대출 금액이 2,600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유럽 의회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1,400억 원입니다. 자, 이것을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해외 부동산 펀드는 고객들한테 가입을 시킬 때 배당, 안정적인 배당을 제일 많이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월세, 임대료, 자, 그런 것들이 하나의 배당의 재원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월세가 동일하다면 만약 대출금리가 올라버리면 은행에 대출 이자가 많이 나가잖아요. 똑같은 월세 받아서 대출 이자가 많이 나가면 대출금리가 올라서 당연히 배당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월세 받아서 은행 대출 이자부터 먼저 갚거든요. 남는 돈으로 배당을 해야 되는데 대출금리가 계속 올라버리니까 배당할 돈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금리가 계속 올라버리니까, 즉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고 대출 이자가 계속 많아지니까 배당이 줄어들다가 아예 없어지는, 배당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설상가상,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비대면 업무가 크게 증가했죠.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일을 하는, 각 직장들이, 각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는 그 구조가 비대면, 컴퓨터로 집에서 해, 재택,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기업들이 공간, 즉 건물이 필요 없게 된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거죠. 당연히 부동산, 해외 부동산 펀드가 투자하는 이 상업용 부동산이 침체되는 거죠. 공실이 많아집니다. 자, 건물에 공실이 많아지면 그 건물 값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그 건물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부동산 펀드를 청산하려고 하니까 건물 가격이 거의 반토막 나 있습니다. 예컨대. 자, 그러니까 이 건물 가격이 반토막 나 있다고 하면 만약 청산하고 그때 이 건물을 팔아서 받은 돈으로 은행 빚 갚기도 모자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형편에서 투자자에게 돌려줄 돈이 엄청나게 크게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심지어 극단적으로는 투자자에게 돌려줄 돈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마치 ELS처럼. 그런데 이 같은 해외 부동산 펀드가 ELS에 비할 때 한 가지 유리한 점은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청산을 못하니까 계속 청산을 미루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집값이 오를까, 즉 건물값이 오를까 기다리면서 청산을 미루고 있습니다. 자, 그 점은 무조건 하고 청산해야 되는 3년 만기 ELS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청산을 미루었을 때 그 건물 가격이 올라야 하는데 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내린다면 오히려 청산을 미루는 것 자체가 더 악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같은 부동산, 해외 부동산 펀드의 사람들은 왜 가입을 했을까요? 무려 지난달 말 기준으로 57조 원 누적 판매에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는 건데 왜 가입했을까요? 은행에서 판매할 때 미국의 나사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미국의 기관이잖아요. 미 정부 기관입니다. 그죠? 또 뭐 유럽 의회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나사, 의회가 다 공신력이 있죠. 세계적인 공신력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나사 건물이 아니고 유럽 의회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사가 입주해 있는, 새들어 있는 건물이고 유럽 의회가 새들어 있는 건물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품들을 팔 때 예컨대 뭐 나사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이렇게 팔았다라는 겁니다. 대체로 미국에 나사가 입주해 있으니까 100% 안전하다. 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사가 입주했다고 해서 왜 안전할까요? 나사 건물이 아닌데 나사는 언제든지 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심지어 나사 부동산 펀드가 투자한 나사가 입주해 있는 그 건물은 실제로 나사가 쓰는 공간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공실이 훨씬 더 많더라. 나사는 한 최대 20%밖에 안 쓰더라. 나머지 80%는 다른 기업들이 쓰는데 다른 기업들이 임대를 해서 그 전에 사용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비대면 업무가 많이 확장이 되면서 기업들이 이제 그 공간을 안 씁니다. 따라서 자, 이게 나사 건물이 아닙니다. 유럽 의회도 마찬가지. 건물 가치는 당연히 크게 떨어지겠죠. 현재 반토막이 난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사 부동산 펀드도 만기는 원래 지난 2022년 3월 달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지금 2024년 지금 뭐 7월 달이니까 원래 정했던 만기에서 2년이 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2년 전에 이미 수익 배분이 끝나고 건물을 팔리고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즉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팔아야 되는 부동산 펀드 입장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해야 돼. 자, 그런데 사겠다는 사람은 그것도 비싸다 하니까 못 판 거죠. 못 파고 할 수 없이 만기를 연장한 상태입니다. 만기가 그때부터 5년 더 연장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기가 한 2028년 정도로 연장이 돼 있다는데 문제는 해당 펀드가 설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건물 가치는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 당연히 배당도 끝.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기를 5년 더 연장했다고 해서 5년 뒤에는 어떨까요? 갑자기 기업들이 비대면 업무를 포기하고 공간을 찾아서 공실을 다 채울까요? 유럽 의회 부동산 펀드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오늘 나사 펀드 그다음에 뭐 유럽 의회 부동산 펀드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총 57조 원에 가까운 누적 이 투자 금액에서 해외 부동산은 많은 펀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외 부동산 펀드들은 이 같은 문제들에 뭐 그 정도만 다를 뿐이지 다 노출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우리는 뭐 ELS든 또 오늘 말씀드린 부동산, 해외 부동산 펀드든 노후 자금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래서 노후 자금 운용 원칙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책, 봉지라면 재테크 163페이지에서 168페이지 이제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불리면서 평생 쓰는 연금 자산 인출 전략이라는 내용이 있죠. 자, 그 내용 좀 꼼꼼히 읽어 보시고요. 해당되는 ETF 포트폴리오, 제가 라면, 봉지 라면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은 순한 라면이나 거의 라면 시리즈를 참고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노후 자금 운용 원칙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 내가 부동산 펀드에 물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노후자금 운용 원칙 크게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즉 노후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 알 수 없습니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언제든 내가 필요한 만큼 끄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중도 인출이죠. 매달 뭐 100만 원씩 정액으로 일정하게 끄집어낼 수도 있으나 갑자기 뭐 몇천만 원이 필요할 수가 있는 거죠. 노후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도 인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때 중도 인출이 가능할 때 다른 페널티가 없어야 되는 거죠. 제가 ELS를 왜 비우호적이었냐? ELS는 중도에 해지를 못합니다. 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할 때는 오히려 페널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유동성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환금성입니다. 아까 유동성하고 좀 비슷한 취지인데 유동성은 중도 인출 개념이라고 하면 환금성은 전체 내가 투자한 돈 만약 1억을 넣었다면 1억은 전체가 언제든 인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환금성입니다. 환금성이 되려면 만기가 없어야 되는 거죠. 만기 없는 상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적절한 수익성이 필요하겠죠. 이 적절한 수익성은 너무 또 욕심을 내면 안 되잖아요. 수익을 욕심낸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을 내가 선택해야 되니까. 노후자산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을 해야겠죠. 그랬을 때는 뭐 배당이라든지 제가 배당은 항상 안전마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안전마진입니까? 근데 한국의 삼성전자처럼 주가랑 상관없이 정해진 약속한 배당은 계속 나오거든요. 우선 주가랑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노후자산은 수익성이 중요한데 당연히 그 수익성이 안정적인 수익성.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정적인 배당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죠. 자, 이것들이 노후자금 운용 원칙의 기본이다. 자, 그런 점에서 볼 때는 ELS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부동산, 해외 부동산 펀드도 제가 말씀드린 노후자금 운용 원칙에서는 벗어나 있는 거죠. 사실 저희 바인 투자 자문도 고객들의 노후자금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같은 노후자금 운용 원칙에 맞는 자문 상품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 노후자금이니까. 자, 그렇다면 만약에 결과적으로 내가 부동산, 해외 부동산 펀드에 물렸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뭐 ELS 최근에 ELS에 물렸던 분들의 해결, 자, 그것하고 뭐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뭡니까? 결국 부실 판매 여부가 쟁점일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해외 부동산 펀드에 내가 물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당시의 계약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 계약서에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을 처음 듣는 애, 자, 이런 분들은 그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또 설명을 들었는지도 또 생각해 보시고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마음도 별로 편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을 좀 기화로 삼아서 나는 다행히 뭐 ELS든 이번에 해외 부동산 펀드든 뭐 이런 것에 물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으로 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노후자금 운용 원칙 꼭 기억하셔서 해당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품, 자, 그런 방법으로 노후자금을 관리할 수 있다. 자, 그런 내용에 조금 참고가 되면 오늘 방송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